오늘 제가 이제 주제로 잡은 거는 3월 모의고사와 논술 대비 전략인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 3월 모의고사보다 수능을 더 잘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른다라는 거를 확신합니다. 제가 제 아이 입시를 치르면서 경험을 했거든요. 네, 제 첫째가 입시를 치를 때 6월 모의고사 등급이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다섯 개 과목 했을 때 합 14가 나왔습니다. 합 14가 나왔습니다. 6월 모의고사에. 9월 모의고사에 이 다섯 개 과목 합 8이 나왔어요. 6등급을 올렸어요. 네.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뭐 3월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 경험을 비추어서 보면은 얘가 진짜 눈빛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받아보더니 이걸로는 대학을 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성적이 오른다는 거는 진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아십니다. 얘가 성적이 오르는 공부를 하고 있는지 별로 그렇지 않을지. 이걸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돼요. 얘가 갑자기 돌변했어. 너 왜 그래? 이렇게 공부하다 쓰러져? 약간 이런 느낌 있죠. 눈빛이 변하고 어떤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성적 향상을 위해서 공부하는 성적이 오를 그 기세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지 아니면 뭐 지금까지랑 비슷한지 이거를 보고 성적이 오를지 내릴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전체적인 결과는 통계로 나타나겠죠. 자, 요게 작년도 A라는 학원의 수강생들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100분이 평균 90 이상, 네, 100분이 점수로 했을 때 상승한 학생은 12.5%였다. 네. 하락한 학생은 85.6%, 중간에 N수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여기서 12.5%는 오릅니다. 제가 오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오르는 학생은 어떤 학생인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걸 기준으로 우리 아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얘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어느 쪽 통계에 속할지 대략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체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락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자, 중위권, 그러니까 뭐 대략 한 3등급, 평균 3등급 정도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얘네들은 열심히 해서 상승하는 비율이 31.2%, 좀 올라가는 비율이 높아졌죠? 그렇지만 하락하는 비율도 67%, 꽤 많이 하락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위권 대략 한 4등급, 평균 4등급 라인 학생들 그래도 열심히 하면 40% 정도는 올라간다. 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여전히 이 등급에서도 하락하는 비율도 57%, 꽤 많은 비율이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모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아이가 뭐 좀 평범하게 공부를 하고 있다면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 등급 하나를 더 보셔야 돼요. 내가 1등급이면 2등급일 가능성, 2등급이면 3등급일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된다.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릴까 말까 좀 많이 고민을 했던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체계적인 전국적인 통계 자료가 연구된 게 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연구된 것이 조금 지난 자료예요. 조금 예전 자료라서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진 않는데 그때 이제 전국적인 조사를 한 거예요. 통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국어나 수학의 현재 1등급인 학생이 1등급일 비율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까? 네, 수업에 참여하는 어머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몇 퍼센트 나왔을 것 같습니까? 네, 한 36% 정도 나왔습니다.
유지가 됩니다. 36% 학생은. 그러나 60% 넘는 학생은 하락한다. 2등급이나 3등급으로 가는 비율이 꽤 높습니다. 수학이나 국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현재 2등급인 학생이 1등급이 될 비율이 국어는 약 12.9%, 네, 수학은 13.9%였고요. 유지하는 비율이 그대로 2등급이 나오는 비율이 23.1, 국어가. 네, 수학은요. 수학 등급을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네, 수학은 14.4%였습니다. 네, 그러면 그 나머지 학생들은 3등급으로 가는 학생들이 나오고 4등급으로도 갑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현재 산모 성적을 가지고 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모의고사 성적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그 논술 준비 전략을 잡아야 되느냐. 자, 일단 국수영탐 한 과목에서 4, 8이 나오면 고대 최저가 되죠. 네, 그러면 연대, 고대 논술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4, 8인 경우. 올리면 좋은데, 수능 성적을 올리면 좋은데, 하락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등급 구간대입니다. 이 등급대가. 네, 그래서 그 위쪽 라인을 내가 가기 위해서 논술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대, 고대 논술을 생각하시는데, 하락할 각오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락하는 경우에는 3합 라인 쪽까지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국어가 낮고 수학이 높은 경우, 국어가 3, 4등급이고 수학이 1, 2등급인 경우, 근데 이제 3합 5, 6, 7 정도는 된다. 라고 하면, 이제 수능 최저가 없는 연대와 시립대를 포함해서 이제 3합 5, 6, 7 라인이 성균관대, 중앙대, 서강대, 한양대 라인이죠. 이쪽 대학들을 논술로 준비해서 합격을 노려봐야 된다라는 거고,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희대라든지 2합 5 라인까지도 보셔야 된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좀 특히 요런 학생들 있죠. 국어가 4, 수학이 1. 요렇게 나오는 학생들은 정시보다 논술 전형이 더 중요하다. 국어가 4등급이 나왔을 때 3등급으로 올라가는 비율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더 하락하는 비율도 나오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생각하셔야 돼요. 네. 수학은 잘하잖아요. 수학이 1등급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시 전형보다 논술 전형이 더 중요해진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박진환 선생님도 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국어를 잘하는 경우입니다. 국어가 1등급인데 수학이 3등급이에요. 그럼 산모 수학이 3등급이면은 수능까지 갔을 때 4등급일 가능성이 꽤 높아요. 제가 수학 등급을 지키기가 더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얘가 그래도 4, 8, 3합 6이 나온다. 그러면 요 경우도 논술 전형이 중요해진다. 근데 수리 논술이 좀 어려울 거기 때문에 이 학생들한테 인문 논술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제가 국어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인문적 소양이 있는 현재 자연계 학생이지만 인문적 소양이 넘치고 수학은 아무리 해도 좀 성적이 안 나오는 이런 학생들 있죠. 네, 인문 논술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문 자연 그 계열 구별이 굉장히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인문 논술을 시작하기엔 아마 마음이 그렇게 결심이 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육모 후에 판단을 해보자. 육모도 만약에 이러한 어떤 느낌의 성적이 나오면은 근데 4합 8은 나온다. 고려대 인문 논술. 그 다음에 3합 6이 나온다. 그러면 성균관대 언어형. 성균관대 언어형으로 이공계열을 갈 수 있습니다.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 2등급에서 3등급, 2합 5나 3합 8이 나온다. 전반적으로 등급은 좀 안 좋다라고 했을 때 경희곤동홍 숙승생. 그리고 이제 성적 하락을 대비해서 수능 최저 없는 대학들을 보셔야 된다. 자, 연대는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연대도 쓸 수 있습니다. 연대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수리 논술을 잘하냐 못하냐로 판단하는 거예요. 수능 등급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연세대, 시립대라든지 인하대, 아주대, 과기대, 단국대 이제 수능 최저 없는 대학을 제가 여기에서 일단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런 대학들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 3에서 4등급, 근데 국수형 탐 1, 합이 12에서 14, 이렇게 되면 최저 없는 대학들, 인하과, 단관과, 그 다음에 이함 6, 네, 항공대, 중앙대, 안성, 이함 6, 국민대, 고대세종, 약수령, 이합 7, 덕성, 동덕, 성신, 한개 3등급, 가천대, 삼육대, 외대, 한개 4등급, 홍익대, 세종,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 이제 4등급이다. 이제 그러면 약수령 논술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산모 수학 4등급인 학생한테 수리 논술은 좀 너무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요 대학들이 이제 약수령 논술을 보는 대학들인데 약수령 논술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네. 중요한 거는 우리 학생이 지금 어느 정도 열의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성적이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야 성적이 오릅니다. 그렇지만 학부모님들은 현실적인 판단 속에서 대비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이거 두 개를 잘 구별하셔서 대비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합격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국수형 탐구 51153입니다. 네, 국어가 5등급, 탐구가 3등급, 5등급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디쯤 갈 수 있습니까? 대학을. 네, 연대 첨단 컴퓨팅 학부와 한양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네, 성균관대 소프트웨어 학과를 합격을 하였습니다. 네, 세 개의 대학을 합격했어요. 네. 성균관대는 국수형 탐구기 때문에 탐구를 두 과목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3합 5 라인을 맞춘 거죠. 네. 자, 이 학생의 그 합격 수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느 대치동의 고등학생들과는 다르게 모든 과목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수학만 조금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내신으로는 대학을 갈 수 없는 성적이었고 모의고사를 보면 수학, 영어를 제외한 과목들은 처참한 성적을 기록하여 대학을 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성적을 받아왔습니다. 기하 미적분 같은 경우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기에 처음 수리논술을 시작할 때 여러 학원들을 다니며 단기간에 실력을 늘리고자 했습니다. 학원을 여러 군데 다녔나 봐요. 네, 다만 다른 수업들의 경우 문제 풀이를 위주로 수업을 하며 어려운 문제 또는 잡혀있지 않은 개념을 다른 문제를 해설할 때는 수업과 따로 노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와 다르게 오승준 선생님께서는 필수적인 개념에 대하여 먼저 다루어 주시고 이와 연관이 있는 문제들을 해설해 주시는 방식으로 수업을 해주셔서 어려운 문제, 처음 보는 개념이라도 이 악물고 열심히 들으면 어떻게든 따라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잡고 매주 한 번의 수업을 들으며 수리논술에 나오는 개념들을 다루고 익히면 높은 점수는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오승준 수리논술인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합격 수강생 2200명 돌파, 매년 연세대 논술 20명 이상 합격,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9가지 전략, 제 수업의 시그니처고요. 입결로 검증된 꼼꼼한 대면 첨삭 시스템. 첨삭 지도와 학습 관리를 꼼꼼하게 해주는 검증된 논술 수업. 네, 적중도 높은 핵심 개념 강의. 제가 이제 연대 시험 직전에 이런 문제에서 나올 거야 주제들을 정리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 급수를 정적분으로 계산하는 문제, 벡터식의 이해 문제, 경우를 분류하여 검토하는 확률 문제, 약수, 배수, 서로소 등의 개념 문제, 부등식으로 극한 구하기. 제가 1년 내내 강조한 주제들입니다. 네. 연대 논술 다 요 주제들에서 나왔습니다. 네. 적중도 높은 핵심 개념 대비하고 있다. 실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 제가 수리논술 문제에 대한 접근법들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네. 직접 증명, 간접 증명, 수학적 기납법, 거꾸로 논증하기, 추측하고 논증하기, 구조로 추론하기, 예를 들어 추론하기, 그래프와 그림으로 추론하기, 분류하여 분석하기.
수리논술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들이거든요. 이게 제가 무슨 요령을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9가지 전략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아이들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9가지 전략을 정리할 때 아이들이 왜 논술 문제를 못 푸나, 어려운 문제를, 요걸 보니까 요런 생각을 안 해서 못 풀더라. 그걸 정리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구조로 추론하기는 뭐냐면은 이런 문제가 논술에 많이 나오거든요. 1번을 이용해서 2번을 풀고 1, 2번을 이용해서 3번을 풀고 그 생각만 하면 풀 수 있는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조를 이용해서 추론해라, 구조를 이용해서 추론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추론하기 상당히 추상적인 문제가 나오면 아이들이 접근을 못 해요. 그래서 못 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봐, 예를 들어봐, 예를 들어보면 파악할 수 있어. 규칙이 보일 거야. 자꾸 이걸 강조해가지고 연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분류하여 분석하기. 연대 논술의 시그니처 같은 건데요. 뭐 연대뿐만 아니라 어느 대학이든지 많이 나옵니다. 논술 문제에. 분류하여 분석하기는 뭐냐면은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어. 수능엔 그런 문제가 없죠. 수능에는 하나의 상황에서 답을 구하는 과정인데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되고 저럴 땐 어떻게 돼. 이렇게 풀도록 자꾸 문제를 내거든요. 요걸 자꾸 연습을 시켜주는 게 분류하여 분석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연대 논술 문제들 이렇게 보면은 다 이 수리 논술 문제 해결의 9가지 전략으로 이렇게 풀어나가고 생각하도록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었다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입결로 검증된 꼼꼼한 대면 첨삭 시스템. 어머님, 아버님들 제가 요거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대면 첨삭이 필요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면 첨삭이 과연 필요하냐? 자, 일단요, 논술 시험은 서술해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서술할지 고민을 합니다. 이게 조금 잘 안 보일 텐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학생 답안을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좀 보이지 않으실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요. 이 학생은 이렇게 쭉 막 한참 풀어 나갔어요. 이렇게 한참 풀어 나가다가 빙글빙글 돌았어요. 빙글빙글 돌다가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뭔지 알아냈어요. 그래서 여기만 답을 쓰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얘는 빙글빙글 돌다가 여기까지 와서 답을 구한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뭘 쓴 건지 이게 답을 뭐라고 쓴 거지? 어떤 주장을 하는 거지? 명쾌하게 이제 그 채점자에게 전달이 안 되도록 이렇게 답안을 썼어요. 자, 이 학생이 저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단 물어봤죠. 너 이거 왜 앞에 이런 식으로 한참 헤맸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처음에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생각할 때까지는 쓰지 마. 생각이 정리되면 답을 써. 자, 근데요, 답을 바로 써나가야 시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풀이 방향은 그 방향이 분명해. 그럼 내가 푸는 과정을 답안에 직접 쓰면서 과정을 써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죠. 한번 풀고 다시 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과정이야. 그러면 생각하는 과정을 답에 벌써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 생각의 결과 어떤 것을 깨달았을 때 그걸 답을 쓰면 되잖아요. 아이들은요, 엉뚱하게 이런 어떤 그 잘못된 서술들을 해요. 이 학생은 이거를 잘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안 쓰거든요. 이 학생 고유의 어떤 좀 문제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 그러면 이제 너는 앞으로 문제를 풀고 답을 쓸 때 생각을 한 다음에 방향을 찾으면 답을 써. 이렇게 지도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서술하냐라는 것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개별적인 지도를 해줄 필요성이 이런 거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학생은 상당히 이제 글씨를 예쁘게 쓰는 학생이고요. 아마 여기 어머니 와 계시면은 누군지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글씨가
독특하고 알아볼 만한 이제 그런 글씨인데요. 요게 이제 2차 곡선 문제예요. 2차 곡선 문제를 하나 이제 답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 답을 보시면서 요 학생이 이제 2번도 좀 틀렸고 3번도 좀 틀렸거든요. 3번은 이제 부호가 틀렸어요. 자, 이 학생 답을 보면서 어머님들 느끼시는 어떤 느낌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 학생 답안을 이제 딱 봤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네 이런 생각 드는 거 없으세요? 2차 곡선 문제예요. 타원 문제고 타원에 막 접선을 긋고 직선을 그리고 막 그래요. 어떤 에,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없어요. 아, 저기 누가 지금 첨삭 선생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첨삭 선생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림이 없어요. 그림을 그려야 2번에서 또 다른 경우가 있다는 걸 찾아낼 수 있고 3번에서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은 그림을 안 그리니까 부호에서 틀리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학생한테는 대부분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한테는 뭐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림을 그리면서 서술해야 또 다른 답도 찾아내고 부호도 안 틀려. 이런 게 첨삭지도라는 거죠. 이 학생이 고유에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것이 첨삭지도다. 이게 어떤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은 끊임없이 선생님 이건 그럼 어떻게 쓰는 게 좋아요? 이건 어떻게 쓰는 게 좋아요?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이거를 해결해 주려면 첨삭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대면 첨삭은요. 학습을 관리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1대1 학습 코칭이다. 자, 제가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학생들과 나눈 대화를 기록한 거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하고 대화한 내용이에요. 그 학생이 벡터가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내신 휴강 기간에 뭐 할 거니? 그랬더니 요때 탐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벡터 자신 없으면 시간을 내서 기하도 좀 공부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은 그 이제 N수생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시험이 없어요. 확통을 공부를 안 했대요. 너 그러면 확통 기본 특강 들어서 확통 공부하자. 자,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이제 스스로 뭔가 찾아서 공부하는 스타일의 학생이에요. 자기가 기하 문제를 풀어보니까 개념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센이나 고쟁이로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의논을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곡선 접선 그 시험을 유난히 못 본 학생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 전체적으로 보면 상위권 학생이에요. 상위권 성적이 쭉 나오다가 2차 곡선 접선에서 얘가 공식을 정확히 아직 못 외우고 적용하는 방법을 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차 곡선 접선 공부가 너 부족하다. 전체적으로 상위권 성적인데 너 2차 곡선 접선 문제에서 틀리면 너무 억울하지 않냐. 꼭 공부해 둬라. 서로 약속했어요. 아마 이 학생은 열의가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했을 거예요. 자, 이런 게 1대1 대면 첨삭에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자, 혹시 어머님들이 직접 이런 얘기 하실 수 있겠어요? 아이들한테? 너 개념 센이나 고쟁이로 기하 공부해. 그럴 수 있는 부모님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입시를 치러봤지만은 공부하라는 말을 한마디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 우리 아이들 공부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한마디 얘기해 주는 게 첨삭 시간에 첨삭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대1 학습 코칭. 자, 대면 첨삭은요, 단지 쓰기 지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지 대면 첨삭이라는 거를 쓰기 지도라고 생각하면 쓰기를 잘하면 그런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짧은 시간이지만 1대1 수학 지도 한 학생당 한 10분 정도 이렇게 첨삭을 하고 있거든요. 1대1 수학 지도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이제 수학 수업.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쓸까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토론하는 거예요. 생각에 대한 대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못 풀어서 백질 냈어요. 서면 첨삭을 해주면 할 말이 없죠. 근데 대화를 시작하면 서로 할 말이 생겨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거 같아서 이걸 못 풀었다.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이 이래서 잘못됐어. 그 생각이 맞으니까 그걸 이렇게 풀면 됐을 걸. 이렇게 이제 생각에 대한 대화까지 할 수 있어요. 자, 질문은 항상 새롭게 생성돼요. 학생이 이제 대면 첨삭 시간에 질문을 해요. 그래서 가르쳐 줘요. 그럼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성되는 질문에 다 대답을 하고 가르쳐 주려면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대면 첨삭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대면 첨삭이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 답안을 진지하게 본 적이 없다. 그럴 수도 있어요. 수업만 하시다 보면. 학생 답안을 진지하게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쓰는지 이거를 대면 첨삭을 해서 고쳐줄 게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요. 강사 본인의 이익을 위한 주장이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대면 첨삭을 안 하는 거는 강사에게 이익일까요? 학생에게 이익일까요? 대면 첨삭을 안 하는 것은 이제 강사에게 이익인데요. 왜 그러냐면요. 대면 첨삭을 시키려면요. 대면 첨삭 지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학원에서 받는 강사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 30% 정도를 첨삭 선생님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이게 작지 않다라는 거 좀 이해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거를 말씀을 안 드렸더니 어머님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뭐 흔히 뭐 대학교 조교가 하는 거 아니, 이 대치동 지역의 뭐 소수반들 학원에서 충분히 수리논술 강의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제가 첨삭 선생님으로 선발해서 교육시키고 훈련해서 같이 토론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 첨삭을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첨삭 선생님들이 첨삭을 해주시는데요. 그러면 좋은 선생님들을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하려면 좋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떤 박봉의 일을 하려고 하진 않으시겠죠? 어마어마한 투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진정성을 어머님들이 좀 알아주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서면 첨삭만 해주는 학원들이 있잖아요. 서면 첨삭비와 대면 첨삭비. 서면 첨삭비보다 대면 첨삭비가 업계 보통 평균 기준 3배 비쌉니다. 네? 서면 첨삭만 해주면 강사에게 큰 이익입니다. 이걸 어머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반의 인원의 제한이 없어지겠죠? 뭐 몇 명이 오든 그냥 수업하고 서면 첨삭 해주고 또는 첨삭 안 해주고 그러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강사에게 이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대면 첨삭을 안 해주는 것은요, 학생에게 손해입니다. 자, 답안 서술 방향의 지도가 부실해지고요, 개인 질문 해결이 부족해지고요, 1대1 학습 점검 관리를 받지 못하고요, 학원은 다니지만 실력은 제자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것은 학생에게 손해다. 자, 논술 선생님이 학생에게 진정성을 갖는다면요, 대면 첨삭을 해주는 게 맞아요. 자, 논술 선생님이 학생들에 대한 진정성을 잃고 수익을 계산하면 대면 첨삭을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현실은 단순합니다. 어려울 게 없거든요. 대면 첨삭을 해주는 수업이 우리 아이에게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합격 사례 계속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제 국수형 탐구 312, 33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합격했는데요. 첨삭쌤이 첨삭해서 1대1로 알려주시는데 제가 맞춤 문제여도 제대로 풀었는지 풀이에 오류는 없는지 혼자서는 확신을 가지기 힘든데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추가로 논술도 시간 제한이 있어서 시간 배분을 잘해야 하는데 서술에 너무 오래 걸린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쓰면 괜찮은지 그런 질문에 대한 답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 이 학생은 이제 수능을 응시하지 않은 학생입니다. 네, 영과고 학생이었고요. 연세대, 한양대 신소재공학과 합격했습니다. 수업에서 좋았던 점은 단순히 각각의 문제들을 푸는 것이 아니라 9가지 전략을 기준으로 문제를 나누고 각 전략에 맞추어 풀이 방법으로만 풀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첨삭쌤들께서 1대1 대면 첨삭을 통해 맞은 문제도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은지 조언해 주시고 틀린 문제들은 어떤 전략으로 풀어야 하는지 알려주면서 어떤 공부를 더 해야 하고 어느 부분이 강점인지 분석해 주어 저희 공부를 도와주신 것이 좋았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3222, 네,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합격한 학생인데요. 대면 첨삭이 정말 좋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시행되는 모의 논술 풀고 그 시간에 저번 시간에 본 모의 논술과 과제를 대면 첨삭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내가 생각해내지 못한 아이디어를 알려주시고 또 서술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설명을 해주시고 쌤한테 또 질문을 하면서 논술 실력을 기르는데 제일 중요한 과정이고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그 수기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요. 최강의 대면 첨삭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가 좋은 선생님들 모시고 학생들에게 그 대면 첨삭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점점 요 점점점은 뭐냐면은 저도 첨삭을 한다. 근데 제가 학생들을 매주 봐주진 못하지만은 어떤 루틴을 짜가지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례는 제가 직접 첨삭한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첨삭을 볼 때는 어떤 그 문제에 대한 첨삭도 첨삭이지만은, 이제 이 학생의 전반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예, 그런 거를 캐치해서 첨삭을 직접 봐주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고, 이걸 딱 뭐 몇 주 만에 한 번씩은 제가 한다라고 약속을 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반드시 학생들을 다 보겠다. 어떻게 서술하는지에 대해서 직접 첨삭을 진행하겠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입결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작년 입결 연세대 30명, 고려대 12명, 성균관대 17명, 한양대 15명 등 354명 합격했습니다. 자, 지금 논술을 이제 시작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강 로드맵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예, 공부는 압축한다고 압축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논술 안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까지 한 걸 쫙 압축해서 얘한테 다 가르쳐 주면 좋겠다. 그거를 딱 압축하는 순간 그 앞에 공부한 것과 다른 내용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일 수가 없어요. 그쵸? 지금 벌써 그 4월까지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6개월에 걸쳐서 수업해야 되는 내용을 뭐 한 달에 압축한다, 두 달에 압축한다? 압축한다고 압축되지 않습니다. 컴퓨터 파일이 아니에요, 공부는. 공부는 서서히 자기가 무언가를 깨달으면서 숙성시켜 나면서 알게 되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지금까지 논술을 이제 안 하셨으면 제가 권하는 방법은 정상적인 속도로 공부해 나가는 수업을 그냥 선택해서 들으셔라. 정상적인 속도로 공부를 해야 그게 자기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라도 논술을 시켜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시면 여기 지금 오늘 나눠드린 자료에 이제 그 내신 기간 휴강 동안 이제 수리 논술 특강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제 벡터 심화 특강 제가 수업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뭐 박진아 선생님, 김진은 선생님, 도성원 선생님이 이런 이제 특강들을 하시는데요. 내신 기간 휴강 때 진행되는 수업들이에요. 제가 좀 일단 우선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벡터 심화 특강을 들으시면 그러니까 요게 이제 벡터를 그래도 내가 한 번 정도 좀 공부한 적은 있어. 잘은 모르지만 완전 노배는 아니야. 그런 정도면은 요 벡터 심화 특강을 요 내신 휴강 기간에 2번 듣고 정규반으로 합류하시면 제일 자연스러운 이 제 정규반 합류 과정이 됩니다. 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신 기간 그 휴강이 이제 끝나면 5월 3일, 4일 이제 재개강하는데요. 요때 이제 벡터 일부와 공간 도형 이렇게 수업할 거고요. 5월 10일과 11일에 공간 도형과 이제 확통 시작 이렇게 이제 나갈 거예요. 요 흐름을 잘 타고 들어오시기를 제가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월에는 적분 수업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승전 선생님 그 앞에 했었던 수일 수투 미적 내용들은 언제 하느냐? 요게 이제 7월 실전 특강에 이제 들어가면 7월 실전 특강에 들어가면 그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더 돌립니다. 제가 그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시면 좋겠고. 근데 이제 기하가 부족한 학생, 지금 확통은 그러니까 지금 5월 10일, 10일에 확통 시작하잖아요. 확통 부족한 학생은 요때 특히 지금 기하 확통 출제 비중이 상위권 대학 기준 굉장히 높아요. 이 출제 비중이 높은 이거를 준비 안 하고 논술 준비를 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확통을 이제 5월 10일, 11일 요때 시작하니까 확통을 요때 듣고
그 다음에 수일, 수투, 미적은 7월 실전 특강 진도 나갈 때 같이 듣고, 기하가 이제 개념이 아주 부족한 학생, 기하가 아주 개념이 부족한 학생은 제가 6월이나 7월, 그러니까 여기 7월이라고 써놨는데 이걸 6월에 할까 7월에 할까 앞에서 수업했던 기하 개념 특강을 다시 한번 그게 기하를 제가 정규반에서 5번 수업하거든요. 예, 그 5번 스케줄에 맞춰서 이렇게 수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카톡 채널이 있어요. 논술인강이라는 카톡 채널에 질문 올리시면 가능하면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예, 유튜브 논술로 가는 길에서 학습 영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실전 모의 논술 성적 매주 보내드리고 있고 매시간 복습 영상 제공하고 있고요. 요거는 보내드리는 성적표 양식입니다. 담임 선생님 평가까지 주관식으로 이렇게 해서 점수 보내드리고 있고 누적 데이터에 기초해서 원서 상담 드리고 의미 있는 원서 상담이 되려면 충분한 누적 데이터, 학생의 모의 논술 성적과 추이, 학생을 잘 파악하고 있는 선생님의 의견 이런 게 필요하고 그래서 원서 상담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도 모의 논술과 대면 첨삭의 과정은 꼭 필요하다. 자, 수리 논술 진단고사 여름에 들어갈 때 이 진단고사 봐서 학생이 자, 각 대학 논술의 합격 가능성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대학 쓰는 게 좋을지 좀 설명드립니다. 자, 강좌 진행 제 수업은 3시간 30분 수업인데요. 중간에 이제 모의 논술이 있거든요. 그 모의 논술 시간에 한 명 한 명 교실 밖으로 이동해서 첨삭 담임 선생님하고 첨삭 담임제로 운영합니다. 첨삭 담임 선생님과 중간에 대면 첨삭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제가 루틴하게 학생들 직접 봐준다 라는 거고요. 자, 모의 논술은 그냥 풀어보라는 식의 논술이 아니라 공부한 내용을 점검하는 시험이다. 네. 자, 제가 Y반과 S반이 있는데요. 자, Y반은 수능 수학 성적 기준으로 봤을 때 100분이 한 98% 이상 수학 좀 잘하는 학생들 98% 이상 영과고 학생들 그 다음에 내가 뭐 연대 고려대 정도 논술로 쓰려고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약간 그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Y반이고요. 내가 연대 고대도 쓰고 싶지만 한선서 중기영시 이렇게 논술 쓰고 싶다. 그러면 S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